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맨날 강남 이런데 그 중에서도 강남도 떨어지는 데는 제외하고 올라가는 단지 위주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서울 수도권 계속 오른다. 뭐 이런 기사들이 줄을 잃었었는데 그런 기사들에 쏠려 있을 동안에 조용하던 동네들이 이미 반토막이 많이 났다. 근데 제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러죠. 외곽부터 반토막이 나고 손실이 나면서 이게 상급지로 갈아탈 여력이 사라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상급지가 떨어지고 조금 더 상급지가 떨어지고 이게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강남까지 올라왔고 강남에서도 이제 대치까지는 올라왔어요. 대치 도구까지는 올라왔고 이제 압구정으로 언제 번지냐. 그 다음에 저기 용산 같은 경우 이제 한남동으로 언제 번지냐. 이런 것만 남은 거죠. 서초하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8억 카드나 아파트가 어떻게 4년 만에 집값 반토막 난 동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영상으로 3본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10억이던 집값이 5.7억 됐다. 얼죽시내도 탄식 쏟아진 동네. 여기가 150입니다. 150은 당연히 작살날 수밖에 없죠. 서울대 들어올 것 같아요? 진짜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될 거다. 아니면 당국대처럼 재단이 망해가지고 본교가 팔려가지고 억지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누가 이전하고 싶겠냐. 서울대 타이틀 달고 분교 가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뭐 7억짜리가 4억 되고 9억짜리가 6억 된 광명. 그리고 12억, 7억, 6억까지 기사가 떴었는데 최근에 5억까지 떴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동네. 일단 12억까지 올랐을 동네. 연수구에서. 어디겠어요? 송도. 이런 것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고 그래도 서울은 괜찮다. 서울도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남도 이미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뭐 외부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반토막 30-40% 떨어지는 곳은 이미 넘쳐나고 있고 반토막 난 곳은 여러 군데가 있고 이런 곳들이 올라오다가 지금 강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다.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은 피라미드 구조라서 여기에 유입돼가지고 여기가 가격 올려서 팔지 않는 이상 더 상급지를 내가 돈 모아서 살 수가 없다. 얘를 팔고 내 돈 더해서 가야 된다. 근데 얘가 안 팔리는데 얘를 어떻게 사겠어요? 이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양극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강남까지 갔죠. 그들이 맞았어요? 제가 맞았어요? 그들은 그 얘기를 했었죠. 강남 계속 오를 거다.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강남까지 안 갔을 뿐이다. 강남까지 번질 것이다. 그들은 양극화를 이야기를 했고 저는 반대라고 그랬죠. 양극화가 될 수가 없다. 왜? 수요가 줄어드는데. 근데 그들의 양극화 이유는 뭐예요? 이유 없어요. 좋으니까 오른대요. 수요가 많이 몰릴 거니까. 근데 저는 수요에 대해서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양극화가 될 수가 없다. 왜? 수요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강남 집값 같은데 누가 돈 모아서 살 수 있겠냐. 로또 당첨돼도 못 사는데. 결국에는 적어도 마용성 정도에선 팔아가지고 그 돈에다가 로또 당첨금 정도는 더해줘야지 강남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가 어디서 튀어나오겠냐. 마용성이나 이런 데가 올라줘야지 강남도 오르는 거지. 그리고 이미 저기보다 더 먼저 한참 전부터 반토막 난 곳이 세종 같은 곳이죠. 세종 같은 곳은 살아나지 못한다. 한두 개가 아니죠. 가락마을 19단지가 8억 2,500만원짜리가 4억 1천만원. 반토막 넘었죠. 20단지. 여기도 7억짜리가 3억 7천 됐고 7단지 8억 5천짜리가 4억 4천 9백 됐고
가재마을. 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많이 떨어진 데는 반토막. 그 다음에 적당히 떨어진 곳은 40% 정도까지는 떨어졌다. 이게 세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종이 먼저 나왔을 뿐이다. 세종은 먼저 정상화가 되면은 먼저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세도 이미 하락 중이죠. 자, 전국 수도권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에 축 따로 뽑았습니다. 이미 서울도 하락으로 바뀌었고 수도권은 몇 주 됐죠? 전국은 한참 됐고 전세는 계속 오른다. 전세도 서울 하락 보합인데 이것도 약보합이죠. 포인트가 나올 만큼 떨어지지 않은 거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 서울,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죠. 이미 매매 전세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번 집값 하락이 진짜 위험한 게 이거예요. 전세 가격 지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2008년보다 2022년에 하락폭이 훨씬 더 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때는 매매가 빠지는 동안에 전세가가 올랐고 이때는 매매가 빠지는 동안에 전세가도 같이 빠져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컸죠. 왜? 이때는 매매만 거품이 생겼죠. 이때는 매매 더하기 전세까지 거품이 생겼죠. 그러면 거품이 생길 때 더 빨리 생겼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예, 당연히 전세 대출 때문이죠. 거품이 생길 때 더 빨리 생겼다, 더 많이 생겼다는 소리는 반대로 빠질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빠진다. 그러니까 2022년이 2008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빠졌던 거예요. 지금도 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 이미 경매는 그때 위기 수준까지 늘어나죠. 대출 내줘가지고 그것도 정책 대출로 집값만 버티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연끌 파산 늘어났죠? 미분양 늘어났죠? 건설사 PF 이익이 더 늘어났죠? 전세 시장도 밀어주다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밀어주냐면요. 서울시에서 1%대 전세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리만 낮으면 뭐하냐. 전세 사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번 하락이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폭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진 거 보니까 많이 떨어져야 2019년 가격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랑은 다르니까 제가 2015년 가격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가 빠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쌓여왔죠. 전세가 거품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전세 대출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거품은 대출에서 나온다. 거래량 어때요, 지금? 자, 거래 같은 경우도 이미 9,000건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2,000건 정도가 나오고 있죠? 제가 서울 평균 거래량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평균 거래량이 약 6,000건 정도다. 지금 거래량이 반도 안 나오는 거고, 12월은 뭐 아직 안 끝났다고 치더라도 거의 다 끝났죠? 그리고 1월 지금 830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은요, 금융위기 때 나오는 거래량 수준이에요. 서울도 저기까지 떨어졌다. 서울 수도권이 그나마 전국 거래량 중에, 전국 거래량은 반토막 나는데 서울 수도권이 그나마 받쳐줬었는데.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25,000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2만 건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떨어질 때 왜 확확 떨어지는 것처럼 잘 안 보이냐? 거래가 안 되니까. 호가로는 웬만하면 버티려고 하겠죠. 손해 나는 거. 사람들은요, 이득보다 손해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 거래는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동안에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빨리 팔고 빠진다. 그러면 호다닥 그 가격에 맞춰서 내놓죠. 이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에 떨어지기 전에 나왔던 징조가 뭐였어요?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상승론자들이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게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 상승론자들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미분양이 늘어날 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신축 아파트 수요도 줄어든다는 소리죠. 이미 기본 아파트 수요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2배 이상 늘어났죠. 근데 신축 아파트가 안 들어오니까 공급 부족이다. 그 사람들이 언제 아닥을 하냐? 미분양이 늘어날 때. 근데 우리나라 미분양 지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건설사 신고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속여먹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늘었다 안 늘었다를 보는 게 아니라요. 뭘 봐야 돼요? 분양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분양 잘 돼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 엄청 많았죠. 분양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근데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분양가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지난해 분양아파트 단지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청약 미달이 나왔다. 청약 미달이 사실은 미분양이에요. 근데 청약 미달을 미계약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청약까지 간 거는 미분양이죠. 왜? 분양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된 거니까. 미분양 소진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무순위 청약처럼. 근데 지금은 무순위 청약이 선착순이랑 달라졌기 때문에 미계약이란 표현으로 무순위 청약 몇 번 더 진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거 미분양이죠. 말장난한 거예요, 말장난. 근데 327개 단지 중에서 150개 단지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밑돌았다. 자, 청약 경쟁률이랑요, 또 분양률은 달라요. 청약 경쟁률이 적어도 4대1 정도는 나와줘야지 분양률이 안정적인 거고 4대1도 안 나오는 곳 같은 경우가 결국엔 무순위 청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 얼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미분양 단지가 결국엔 대거 발생했고 지원자가 전멸한 것도 있었다. 물론 충남 홍성, 충남 서산, 충북 제천, 충남 공주, 강원 인제, 경북 울포군 되게 지방 이제 저런 곳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소멸되어 갈 지역들도 몇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 GTX 뭐 이런 그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교통 볼 때가 아니라 천안은 실제 서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그다음 부산. 물론 강서구지만. 물론 부산 강서구는 신축도 많고 공급도 많았던 지역이지만 에코델타시티 여기도 모집가 코스를 다 채우지 못했다. 대구, 동구 물론 수성구는 아니지만 청약 밑으로 속출한다는 소리는요. 얼죽신도 어떻게 됐다? 얼죽신이 뭐예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그 사람들이 이미 얼어 죽어가지고 신축을 못 사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신축 외치다가 얼어 죽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청약시장 마저 무너진다. 청약시장 무너지면 PF 무너지고 PF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야죠. 꼭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이미 터졌던 징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은행 압박 넣어가지고 정책 대출로 밀어 올리고 또 신규 수요를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정책 대출을 내줘가지고 버텨왔을 뿐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